도배를 하고 그래? 도베르만도 아니고. 다시 하자. 형님 어서 오세요. 어제 또 김준혁 교수님 예, 맞아요. 네. 하셨더라고요. 어제 봤습니다. 그거.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준영이 형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아주 붙었거든요. 예, 우리. 되게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예. 되게 진짜 너무 좋은 분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를요? 예. 아, 우리 김준혁 교수님은 훨씬 더 훌륭하시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죠. 그리고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진짜로 그 기재부 예산이나 뭐 이런 예산 검증 이 분야에서는 완전 탑이다. 진짜 그럼 오늘 검증 전문가다. 한번 해주십시오. 뭐 돋보기 없어 돋보기? 현미경으로 아주 그냥 촥 이렇게 보면서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검증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진짜- 그동안 했던 것도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네. 예, 썼던 책들 좀 이렇게 해놨거든요. 잠시 저희가 뭐 기다리십시오. 검증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조일철 후보님에 대해서 예.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또 파주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파주 갑에 또 살고 계시는 네.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 조일철 후보는 어떤 분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좀 오기 전에 블로그를 좀 봤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네,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여기도 다 이게 써 있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따뜻한 예산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또 예산이다. 이게 예산과 정책은 내 삶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우리 조일철 후보를 그냥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약간 그 신념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예산과 정책은 내 삶이다. 삶은 뭐죠? 삶이요? 네. 삶은 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생이죠. 계란이죠. 삶은 계란이죠. 삶은 계란이죠. 그럼요. 삶은 계란이죠. 상징이죠. 네, 저희 할머니거든요. 저희 할머님 이름이 성함이 또 남계란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운정 3동인가 봐요. 여기 운정 3동이에요? 네. 아니요, 여기 위치는 현재 운정 1동입니다. 운정 1동. 네, 그런데 제가 이제 3동에 가서 그때 주민자치에 가서 삼동에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티켓을 이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운정 1동이라고 합니다. 운정 1동. 자, 이거를 아유, 감사합니다. 차를 한 잔 드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요거 주스도 이것도 ABC야. 이것도 좋은 거거든요. 네. 저도 커피를 한 잔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명함 좀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일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함 하나 올리겠습니다. 조일출입니다. 되게 이게, 네. 그럼 우리 박민수 예, 저 이게 두 잔이에요. 부전이고 네. 제가 한 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 제가 한 잔이에요. 더 잘생긴 애가 한 잔이, 저는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 분이 그러니까 박민석이 아니요. 선생님이신 알았어요. 저는 최제약이에요. 네. 제가 조금 더 잘생긴 애가 한 잔이, 조금 더 덜 생긴 애가 두 잔이.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또 시작을 해보기 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또 조일출 후보님이 어떤 분인지 또 간략하게 인사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한잔 식구님들 조일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시청을 통해서요, 파주일출, 조일출이 어떤 분인지 좀 제대로 알으시고 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파주 갑에서 이제 되게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장도 원래는 이제 도전을 하셨다가 그 피켓 활동한 것도 제가 한번 다 봤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정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파주 갑에 아무래도 지금 현역 의원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선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파주 갑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선이 참 쉽지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출마를 또 결심한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지금 파주에서 살고 있는 이제 12년째거든요. 아, 12년째? 예,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 모두 초중고를 여기서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졸업을 했습니다. 애들한테는 파주가 이제 고향인 것이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기 파주에 제가 지금 우리 두 분이 계신데 네. 여기가 바로 운정 신도시라는 곳입니다. 맞죠. 네. 이기 신도시인데요. 아쉽게 이제 우리 윤호도 의원님이 지난 이제 3선을 하시는 과정 12년 동안 열심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훌륭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운정 신도시가 신도시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것이 미흡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에 4가지 갖춰야 될 꼭 핵심 요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교통, 두 번째가 일자리, 세 번째가 교육, 네 번째가 의료입니다. 근데 이 4가지가 모두 하나 제대로 지금 운정 여기 신도시가 갖춰준 것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교통인데요. 특히 이제 많은 우리 시민분들의 염원인 우리 3호선 우리 지하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염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많은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윤호도 의원님 훌륭하게 하셨지만 이제 파주에 더 큰 변화와 더 많은 변화를 원하시거든요. 많은 시민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조율출이 일머리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재정 전문가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슬로건에도 적혀 있는데 예산과 정책은 내 삶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 정말 또 되게 제가 알기로는 20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분야에 있어서 참 전문가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이제 내년도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예산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그렇죠. 서민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시키고 맞습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예산도 삭감을 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같은 그냥 일반 국민들도 참 되게 분개하고 분노하고 했는데 그 분야를 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전문가로서 활동해온 우리 조일출 후보님이 바라봤을 때는 또 어떤 견해로 바라보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4년에 우리 대한민국 총 지출 예산이 657조거든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638조에 비해서 그러니까 2.8%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23년에 물가 상승률이 3.4%거든요.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보다도 증액이 덜 된 거죠. 네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증액인 거죠. 네. 이렇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증액을 시킨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시킨 이유는 단순하거든요. 국가 채무 비율하고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좀 합리적인 경제학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기재부가 지금 더 이상 돈을 풀면 안 된다는 그 근거를 대는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빠르고 두 번째는 비기축 통화국 소위 말해서 뭐 달러나 위안나 엔화처럼 세계 그렇죠. 공통으로 네. 막 쓸 수 있는 그 원화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 돈 네네. 화폐가 아닌 원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기축 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OECD 국가들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사실 거기보다 훨씬 낮고요. 맞죠. 그리고 또 기재부가 말한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게 사실 우리하고 비교 대상도 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뭐 몰타, 막 그런 조그마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나마 큰 나라가 이제 뉴질랜드하고 스웨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비기축 통화국은 경제대국 그러니까 20위 안에 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대국 10위잖아요. 더군다나 애완 보유고도 9위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비기축 통화국이다 하면서 돈을 꽁꽁 묶는 거는 소위 말해 기재부의 관료 마인드거든요. 자기네들이 그걸 한번 하겠다고 약속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런 아주 못된 근성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국민과 서민들이 꽁꽁 얼어붙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돈이 많이 풀리고 안 풀리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미 가진 자분들인데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더 새로운 정치개혁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 이제 상임 대표로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진육 교수님이랑 우리 이재강 이제 우리 부지사님이랑 맞아요. 다 예.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저께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동훈 우리 기재부 장관 경질을 하고 그리고 민생과 서민을 위한 확장 재정 예산을 더 늘려라라고 저희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민생입니다. 그 어떠한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따뜻하다
따뜻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게 예전에도 그 우리 대표님이 항상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항상 말씀을 하셨던 건데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참 높아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고 근데 그에 반해서 아까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채무 비율 자체는 건전성이 유지를 잘 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거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게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 이거를 좀 국가가 떠안아 주자라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약간 확대 재정 이런 거를 주장을 했는데 우리 또 조일출 후보님도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재부가 너무 큰 권한과 권력, 돈을 쥐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들이 너무 그 관료주의에 팽배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이죠.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공소유지권 이 세 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독재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이 검찰 독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유린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거대한 권력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재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 예산권, 두 번째 재정권, 세 번째 경제권. 이 세 가지 권력을 또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또 유일합니다. 가장 흔한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제 우리 모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권은 백악관에가 있습니다. 같은 정부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도 재경부라는 게 있는데 재경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하고 경제권만 있는 거고요. 그렇게 분명히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만 그렇게 독점적으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재정경제원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재정경제원이 IMF를 위반한 모든 근원의 문제라 그래서 맥키니 컨설팅 하에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해서 계획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위원회를 뒀는데 관료들이 너무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 부처 내에서 기획예산처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탄생돼서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까지 계속 유지돼서 왔었거든요. 근데 MB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바로 2008년 2월에 그거를 다시 합쳐가지고 IMF 전인 지금의 기획재정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권하고 재정과 관련, 재정정책과 관련된 모든 권한, 경제정책과 관련된 모든 권한 세 가지를 동시에 갖는 또 기재부가 지금 탄생하게 된 겁니다. 검찰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예산권, 재정권, 경제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하고들 있지 않으십니까? 맞죠. 전문가들도 네. 계시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더 빨리 와닿는 것은 바로 이 기재부 개혁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바로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산은 민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흔한 지역화폐만 돌려도 지역경제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체감하는 거죠. 네. 뒤에 있는 모토도 결국 예산과 정책은 내 삶이다는 바로 모토의 취지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아무튼 기재부의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고 또 제 공약 중에 제가 국회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개혁을 해서 그 기재부 내에 있는 예산권을 별도 부처로 견제할 수 있도록 별도 부처로 분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또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차 드시면서 그렇게 하시죠. 한 기관이 참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국민의 품으로, 국민 곁으로 이제 돌려주는 그 과정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혁의 과정에서 늘 이제 기득권들의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보는 거 뭐 방송 3법도 그런 비슷한 또 취지인 것 같고 그러면 원내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신다라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면은 혹시 이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산하에 있는 그 예산권을 네. 별도 부처로 독립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견제 없는 권력은 절대 권력은 부패할 부패하고 수밖에 국민을 없죠. 힘들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국회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의 많이들 아시다시피 우리 검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검찰청을 기소만 할 수 있는 기소청으로 반드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더 새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모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파주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 그 윤우덕 의원에 비해 내가 뭐 이런 거는 좀 더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일머리입니다. 아, 일머. 예.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가장 기본 요건은 시민과 국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그 다음번에 시민과 국민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후보자보다도 당당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일할 수 있는 그 일머리 능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제 국회라든가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그리고 또 정당 학계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들과 또 실력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아마 제가 유일하게 정부에게 전공, 그러니까 학위를 또 취득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항상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예.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봐요. 네, 절대 아닌 거는 알지만 그래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아니면 지향하는 지향점이라도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청년 그 주거들, 주거 문제가 너무 좀 또 심각하잖아요. 특히 여기 제가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GTX 노선이 들어오는 걸로 막 해가지고 예. 저도 이제 동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GTX A 노선인가? 맞습니다. 그죠? A 노선이 운정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와가지고 이제 그쵸? 가는 그 노선이 A 노선입니다. 그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 또 부동산이 엄청 막 들썩거리고 그러니까 참 이 부동산 집값이 참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정부 정책이 뭔가 발표가 되건 이게 부동산 투기가 자꾸 몰리게 되고 그때 이제 GTX 그 연장이 발표가 되고 나서 동탄도 물론 똑같지만 여기 운정 신도시 역시도 진짜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주거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혹시 우리 조일출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을까요? 저는 확고한 정책, 제 가지고 있는 컨셉들이 있습니다. 일단 네네. 우리 청년분들 관점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탄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법을 제가 봤더니 너무 허술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는 정확하게 19세부터 34세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통법에 의한 청년은 15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에 대한 통계 대상 자체가 지금 수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확한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국회 가면 바로 법 개정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청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한 20조, 작년 같은 경우 한 20조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중에 6조가 청년하고 완전히 무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복지 예산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복지에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복지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밥 먹는 건 복지 예산이 아닌 거죠. 그죠. 그분들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복지 예산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6조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본법 제대로 손보고 청년 예산 제대로 손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주거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R&D하고 맞아요. 우리 사실 교육 예산을 깎은 게 문제지 않습니까?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를 깎아버렸고 교육 예산은 6.9%를 깎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의 성장 동력의 분야거든요. R&D하고 교육은. 네. 근데 그 성장 동력을 깎아버리면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서 라이프 사이클상 2030한테 투자를 안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세대별로 봤을 때 2030에 예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그 주거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청년 주거는 국가 완전 책임제는 저는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완전 예, 저는 그 책임제.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예. 이게 또 역시 그 예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참 돈 문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너무 도둑놈이 많다. 방금 말씀하신 예. 대로 청년 예산을 20조를 편성을 하고 그중에 6조가 이렇게 눈먼 돈으로 나간다라는 것도 참 그러니까 이제 원내에 진출을 하시면은 그런 어떤 국민의 대표로서 그런 거를 진짜로 면밀하게 좀 이렇게 감시도 해주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누수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거를 뭐 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줄 거라고 예.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돈 없다고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5대 권력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실, 우리 그리고 법무부, 검찰 포함한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경찰, 국정원, 그 다음에 국방부.
이 5개 기관에 2024년 업무 추진비가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69억 원이 늘었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일반 병사들의 그 생활 케이크라든가 복지 예산 914억 원을 깎았거든요. 맞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일들인 거죠. 그 업무 추진비로 관련 비용만 그러니까 2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 돈들은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실비나 활동비입니다. 예, 밥값, 술값 뭐 그런 돈이 대부분인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그 예산 증액의 권한은 정부에게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회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뭐 삭감을 할 수만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일출 후보님이 지금 원내에 있었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뭐 R&D 예산, 그 다음에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부자 감세라든지 뭐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딱 예. 이렇게 만약에 예산안을 갖고 왔을 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견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을 짜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쵸, 정부가. 그렇다면 그걸 보고 이제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아쉽게 우리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가 안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결이나 이런 결산이 별도로 우리 그러니까 국토위나 환경노동위원회처럼 이렇게 상임위화가 돼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 그대로 특별히 붙지 않았습니까? 임시입니다. 1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원들도 1년 후에 또 해체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상시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안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전문성도 맞아요.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연속성도 있고 떨어지고.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국회법부터 고쳐야 되겠죠. 음. 네, 그게 이제 여러 번 논의는 됐었지만 실행이 안 됐거든요. 예산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죠. 네,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화 시켜야 되죠.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한다고 못 박아져 있고 네. 정부조직법에서 그걸 기재부로만 또 못을 박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 개정을 하기까지는 너무 머니까 일단 정부조직법에서 기재부가 아닌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 비슷한 또 하나를 뭔가 만들어서 이원화 시키자는 거죠. 그럼 최소한 권력을 쪼개놓으니까 지금보다는 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도 되게 디테일한 어떤 그런 방안도 있으시고, 예, 대화를 하면 할수록 되게 아주 좋은 기운을 얻고 저만 있습니다. 마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이제 저만 마실게요. 예. 꼭 그렇게 서서 계셔야 되나요? 네, 채팅창을 또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일자리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신도시의 그 4대 요인이 꼭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 예. 그럼 이제 저도 동탄 신도시, 이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2기 신도시로서 교육,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새로 생기는 또 도시다 보니까 아직은 뭐 학군에 대한 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의료, 네. 안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동탄도. 예,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교통도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어요. 동탄도 인구가 40만이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일자리는 돼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뭐 IT 기업 테크노밸리 상당히 해가지고, 괜찮죠. 네, 타지에 거기는. 비하면. 네. 근데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 일자리 문제 지금 참 뭐 경기도 되게 안 좋고, 예,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결국에는 일자리를 구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가 아무래도 주요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 거기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집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외곽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일자리 문제를 만약에 우리 또 조일출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한 명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좀 가치관이나 지향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은 어떤 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예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에 R&D 예산이 전년도에 31.9조 원에서 32조 원 가까이에서 25조 원으로 깎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R&D 예산이 25조 원인데 저는 만약에 가면 우리 청년 과학자들한테 1조 원을 있죠. K 슈퍼스타처럼 33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들한테 모든 그 평가 과정을 공개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청년 과학자들한테 언제까지 성과를 낼 건지 스스로 답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을 건지 그 과정을 다 국민들이 공개하고 33인 석학 33인 위원들이 평가해서 그 1조는 좀 가져가게 하자 이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과학의 붐을 일으킬 거고, 두 번째, 우리 청년들한테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조 원을 뿌렸지만 제2의 스티브 잡스가 한 명 탄생하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또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기회의 도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돈을 회수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 33인분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나름 전문성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건 우리 청년분들이 애국가서 쓰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썼기 때문에 내수경제 활성화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뭐 굉장히 애국에서 큰 학위를 받고 오고 막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서 R&D 비용 따서도 되게 애국가서 쓰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젊은 청년 과학자들은 여기서 생활하면서 여기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돈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런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청년들한테 막연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쥐어줘야 됩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걸 실천하게끔 예산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애플이라든가 우리 그렇죠. 그런 멋진 기업들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참 그 뭐 유니콘 기업이 되게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막 다양한 도전도 할 수 있고, 예, 정부에서 지원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뭐랄까 기회장조차도 제공을 안 해주고 있는 풍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런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몫이 바로 정부의 예산이고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이 우리 청년들한테 리스크 해수도 못할 건 해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부가 그 예산으로 역할을 해줘야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멋진 훌륭한 분들이 탄생하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탄생해야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박사님 말씀 조금만 천천히. 예. 말씀이 뭐 저는 뭐 일단 듣기는 괜찮았는데 예 앞에서 눈빛이 되게 강렬하세요. 막 이제 흥분을 하고 왜냐면 열받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럼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좀 흥분하실 수도 있는데 예산 안 하는 걸로 일단 한번 하시고 또 하시죠. 근데 이 연속성 있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참 이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서 참 통탄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조일출 후보님이 보시는 가장 눈먼 예산,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을까라고 좀 지적을 딱 한다라면 혹시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특활비인 거죠. 특활비. 예. 이게 특활비, 업무 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정보안보비, 그다음에 보안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거의 다 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렇죠. 이름만 좀 변경돼 있지. 이런 돈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권력기관급만 봤을 때 내년 24년에 예산이 2조 원이나 지금 된다는 겁니다. 그 권력기관 총 예산이 아니라 특활비나 업추비만 그러니까 2조 원이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병사분들 모두 그 생활 케이크라든가 그러니까 생일 때 쓰는 케이크 있죠. 케이크라든가 네. 그리고 또 축구화 막 이런 것들 예산 그게 그 돈이 914억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럼 2조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돈은 이제 그런 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그렇죠. 그런 돈은 철저하게 잡아내서 깎아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경제도 힘들고 민생도 힘든데 예산 돈 좀 풀라는데 엉뚱한 소리 뭐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면서 참아라 하고 못한다. 사실 전혀 우리 문제 안 되거든요. 24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이 5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통상 말하는 게 이런 논리거든요. 현재 지금 23년인데, 뭐 28년에는 58%가 된, 2060년에는 뭐, 아무튼 맞아요. 60 몇 프로가 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올해 기재부가 세수 예측을 했는데, 400조 예측을 했는데, 맞아요. 59조 원이 빵꾸 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것도 예측을 못 하면서 무슨 28년, 2060년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으로 혁신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예,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예. 처음으로 이제 그 정치 신인에게는 지금의 현행 구조가 너무나도 불리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혁신안 통과가 지금 되게 유야무야 되고 있고 이 혁신위에서 발표가 됐을 때만 해도 참 많은 당원들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치 신인들에게 바라는 게 이제 신선함 그리고 기존 기득권 그 개파
그다음에 이제 본인 자리를 위한 어떤 정치 활동 이런 거에 너무 신물이 났기 때문에 진짜로 좀 파이팅 넘치고 기계 넘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정치 신인들의 발굴을 위해서라도 이 혁신안의 통과를 참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안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뭐 대의원제 폐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제한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대의원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어떻게 일반 권리당원에 비해서 60배 이상을 가질 수 있나요? 그건 아주 반민주적인 행태죠. 그게 탄생하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 영남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을 선호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원 모으기가 힘들어서 적었죠. 어쩔 수 없이 가중치를 줬지만 맞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모바일 투표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권리당원도 모집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걸 대의원제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걸 가겠다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의원 자체는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한 40, 50명 수준을 대의원을 임명을 하고 그게 60배 이상 가지니까 예를 들어 50 곱하기 60을 하면 벌써 몇 표입니까? 3,000표 아닙니까? 네. 권리당원이 3,000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지역구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폐지해야 돼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맞물려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당의 의사결정기구가 최고위원회 다음에 이제 당무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번에 중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를 대체하는 게 대부분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 중앙위원회가 이제 국회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모바일 투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전당원 투표 실시해서 의사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급할 때, 그러니까 아주 뭐 당을 어떤 예를 들어 뭐 공천 무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경우에 이제 당무위원회에 걸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이제 중앙위원회가 전당대회를 대체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면 권리당원들한테 모바일로 투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ICT 1위 국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네. 참고로 23년 전에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민주당 쪽에 아주 훌륭하신 인품도 훌륭하세요. 딕 모리스라는 정치 컨설턴트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책이 아마 1999년인가 2000년에 썼을 겁니다. 근데 전자민주주의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 정도 됐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예측하면 쓴 책입니다. 그럼 그에 맞게 가야죠. 그렇죠. 또 실제로 가능하고요. 근데 그거를 중앙위원회 별도로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자체도 또 하나의 기득권이고 본인들끼리만 계속 하겠다는 것인 거죠. 대부분이 또 예를 들자면 그 중앙위원회 병폐가 이거죠. 전당대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컷오프 시킨다면서 그 대표 후보들을 컷오프 시켜버리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청년 후보도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거기서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권리당원 분들이 직접 모바일로 투표해서 컷오프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럼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그 파주의 인구 증가가 제가 알기로는 꽤나 상승세가 좀 이렇게 가파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도 이제 조성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동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은 동탄의 인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동탄 이신도시 입주가 끝나고 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그 정치권에서 그놈의 유불리를 따지다가 선거구 획정을 그러니까 거의 뭐 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동이 쪼개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좀 떼줘가지고 막 갑 지역에서 뭐 뭐 이게 뭐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만 이게 어쨌든 동탄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 국회의원 한 명이 화성 을 지역 거기서 34만인가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이에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하는 대표 일꾼이 한 명인데 그 책임져야 될 국민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결국에는 정치권의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은 피해는 결국에는 국민이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선거구 획정이 만약에 우리 조일출 후보님에게 뭐 유불리를 따졌을 때 좀 약간 불리하더라도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강세였고 이 지역은 내가 조금은 약세였는데 만약에
단지 국민의 그 이익을 따졌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생긴다라면 혹시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야 당연히 따라야죠. 그게 불합리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여야 간에 논의와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서 정기국회 12월 10일 끝나고 나면 여야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개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13만 명에서 19만 명 정도로 딱 제약을 해놨거든요. 맞아요. 그걸 벗어나면 이제 위헌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파주갑의 경우가 제 기억에 하면 지난 선거 때 24만 정도 됐었을 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을이 한 그때 제가 보니까 그때 13만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는 이쪽 갑에서 최소한 5만 정도를 보내줘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저 을로.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이 갈지는 이제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당연히 이제 수긍을 하고 따라야 되겠죠.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 문화가 틀린다고 또 합병이 이렇게 병합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많이 생겨요. 예.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러면 네. 비지합니다. 지방에 맞아요.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진짜 정치권에서 진짜 유불리를 좀 안 따지고 진짜 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해야 되는데 좀 그때도 아쉬운 부분이고 죄송한 부분들이죠. 예, 아니 뭐 어차피 아직은 현역은 아니시기는 한데 그게 헌재에서도 이거를 빨리 국회에서 하라고도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번에 저도 동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예.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혹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아마 맞아요. 있을 것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아요. 그죠? 많다고요? 예.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네. 징조입니까? 안 좋은 좋은 징조죠.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총 제가 그럴 네 것 가지 같더라고요. 정도 예. 네. 정리를 할 수 있고 예. 첫 번째는 이제 파주갑에 이제 당선을 되시면은 예. 파주갑 이제 파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아, 파주를 위해 어떤 일을? 예. 어, 일단 그러게. 첫 번째 질문이고 어. 두 예. 번째는 그 택배기사 분류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자, 택배기사, 이제 운임 노동자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청년들에 관한 이제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가는 40, 50대에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지원 있어. 정책에 대해서도 여쭤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북부 경제 살리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혹시 박사님이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경기서. 근데 이거 대통령 후보한테 그러니까. 질문했어. 그치. 파주갑 1번 빼놓고 뭐.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대통령 아까도 후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약간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과 권력을 솔직히 벗어난 것도 저도 알아요. 예. 이 정도면은 거의 대통령 공약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냥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라는 게 있다라면 한번 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주갑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일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신도시 관련해서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죠. 네.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그다음에 의료. 네. 이 네 가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나서야죠. 첫 번째가 파주갑의 가장 심각한 교통입니다. 지하철. 우리 그렇죠. 시민분들 가장 큰 수건이 지하철 3호선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강력하게 싸워서 해낼 수 있는 좀 근거가 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걸 하게 되면 그게 좀 오픈이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타이밍상 그래서 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한번 제가 12월 말이나 1월 달에 그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게 있구나.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파주 우리 운정 신도시에서 지하철 3호선이 오지 않는 한은 저는 파주 발전 없다고 담화합니다. 지금 GTX A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주갑에 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계속 말씀하시는 게 파주는 큰 병원이 없다. 예. 의료. 지역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다음번에 네 가지 중에 하나 의료인데 의료죠. 여기가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사실 아주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이제 지역 언론에 아주대가 여기 온다고 애모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되면 그것도 저한테 좀 보관이 있으니까 네. 지금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공약으로 내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분명히 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행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잖아요. 파주시장의
그 시정과도 분명히 면밀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직시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문제도 과밀학급 부분도 그것도 해결 제가 좀 보관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큰 문제점들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별도로 정리해서 공약 발표 꼭 하겠습니다. 걱정 네. 마십시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 네. 요거 이제 신도시의 그 4대 요소를 구체적인 방안과 프로세스까지도 다 이미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전략상 지금은 이제 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2월 이후에 그때 이제 한번 공개를 그렇게 하도록 해드리니까 하겠습니다. 네, 여기 파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 한번 뭘 하나 보자라고 더 궁금해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택배기사 그 운송 노동자들 이거가 그 뭐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뭐 전액 삭감이 됐다고 이거,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산과 이제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이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 상황에 따라 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유가 보조금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그쵸. 예. 추측이 되실 겁니다.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기재부가 지금 긴축재정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그렇죠.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들 대부분 다 지금 삭감시키고 정리를 해버린 거죠. 네. 오로지 부채비율 숫자 맞추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음. 우리 서민들과 어떤 민생을 위해서 따뜻한 예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분개하는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세게 좀 싸워줘야 되는 거죠. 지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맞죠. 아주 세게 좀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도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 윤석열 정권이 그 국정운영 기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민에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표현 잘해 주셨습니다. 서민에게는 한없이 예. 차갑고 이런 거가 다 반영이 그러면서 되는 본인들 따로 쓸 거는 예를 들어 외국 가는 순방 예교라든가 아까 말한 쌈짓돈. 업추비, 네. 특활비나 이런 걸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건 오히려 증액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아까 5대 권력기관은 669억 원을 지금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병사들 전액 있죠. 생일 케이크라든가 축구와 그 예산은 914억 원을 깎아버렸으면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또 조일주 후보님이 만약에 원내에 있다라면 이런 거는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견제하고 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상설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1년만 딱 기한이 있는 기구다 보니까 연속성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것도 약간 뭐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뭐는 가능한데 국회법 개정하면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상설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시청자 질문이 이제 뭐 2030에 청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솔직히 정치인들은 청년에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또 청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제가 너무 포커스를 맞췄나 봐요. 근데 항상 그럼 4050은 뭐냐? 우리도 일하고 우리도 세금 내고 우리도 맨날 유리지갑 맨날 털려가고 진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는데 왜 너도 나도 정치권에서는 맨날 뭐만 하면 청년 하느냐라는 약간 불면 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또 조일주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뭐 어떤 비전이나 지향점이 있다라면은 이 4050에 대한 뭐 지원 정책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4050 분들 정말 우리 사회 지금 딱 허리 역할을 기둥이죠. 하고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중심 잡고. 근데 네. 열심히 지금 일들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미래가 좀 불확실하신 거죠. 세상이 급변해 버렸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이렇게 그냥 맞아요. 적당히 하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쭉 생활하시면서 이제 퇴직금 받고 또 이렇게 맞죠. 하시면 되는데 택도 없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 왜? 퇴직 이후에도 다른 훨씬 더 이제 더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워낙들 건강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60 뭐 이런 잔치 하시는 분도 계시지도 않잖아요. 칠순잔치도 안 하죠. 하시잖아요. 맞아요. 거의.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거의 불확실해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신 거죠. 자제분들 돈은 많이 들어가고 본인들의 미래는 불확실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것도 또 국가의 역할인 거죠. 그럼요. 예산의 역할이고. 네. 특히 지금 아까 우리 세금 이야기 하셨죠. 네.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소득세 있죠. 최상위층은 오히려 깎아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대기업들 부분도 또 네. 법인세 깎아줬고. 그래서 아까 59조니 빵꾸가 났지만 거기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만 빵꾸난 게
죄송합니다. 펑크입니다. 펑크란 게 43조 원입니다. 대부분이 중에 거기서 대부분이 그거구나.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 기조를 지금 잘못 잡고 있는가를 그냥 보여줍니다. 매 건마다 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우리 400 세대들한테 절망감을 주는 거죠. 주려면 이분들한테 오히려 정확하게, 그러니까 위에 분들은 세금을 더 걷고 많이 버는 최상위층한테는.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소득세를 더 낮춰주고 쉽게 말하면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세액공제 같은 걸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고민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논해줘야 되는 거죠. 기재부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관료들은. 근데 아쉽게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거에 대해 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를 앞두는 이 4050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미래가 또 불확실하기도 하고. 예. 예. 워낙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이제는 뭐 자녀들이 이제 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은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불확실성을 이것도 결국에는 국가가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예. 예산과 정책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회 입법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또 정부가 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채찍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국회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국민을 대변해서 감시 역할을 하라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경기 북부의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저도 이제 경기 북부 출신이거든요. 제가 고향이 저기 경기도 포천인데 이 경기 북부가 가지는 특성상 그 이제 분단 이후에 안보라는 그 두 글자 때문에 희생을 당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예. 사실 여기도 뭐 군부대도 파주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포천도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그 일반 시민들이 되게 그냥 당연한 희생을 많이 했던 것들도 있어요. 뭐 정부의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기업들 유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놈의 안보 보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군사시설만 이렇게 질비하다 보면은 관광객도 이런 것도 이제 유치가 힘들고 막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경기 북부가 참 희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경기 살리기, 뭐 어떤 생각해 놓으신 게 있다라면은 아니면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 북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서울 편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사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북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가 큽니다. 강원도보다도. 맞아요. 강원도의 경우는 요번에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가지고 말 그대로 놓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경기 북부의 경우는 그 어떠한 혜택도 없는 거죠.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서 이게 혜택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근데 지금 현재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은 절대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법안은 거의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파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법 5조를 보시면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평화경제특구법은 단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로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제가 국회에 가면 바로 아니할 수 있다로 고치겠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87%나 됩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국방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절대 평화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수도권에 대기업들이 못 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법에 의해서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어떻게 평화경제특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훈화된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당연히 이 5조를 아니할 수 있다로 임의 조항으로 고쳐야 되겠죠. 이걸 고쳐야지만 우리 경기 북부가 일단은 평화경제특구라도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경제특구 주무부처가 통일부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요. 평화경제특구법이 소위 말해서 우리 경기 북부처럼 적경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무부처가 최소한 기재부 장관이 되든지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만한 실권과 권한이 있는. 그렇죠. 근데 통일부 주무부처가 장관은 그렇죠. 정말 힘도 없고 역할도 없습니다. 맞아요.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법인데 그냥 명목상으로 통과된 사문화된 법에 가까운 법입니다. 이 법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법을 일단 고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북도 분도를 찬성합니다. 경기 북도 예. 분도를. 그리고 분도시킨 이후에
경기 북도 특별법을 강원도 특별법처럼 제정해야 된다는 거 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경기 북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예.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탱크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서 맞습니다. 저기 파주에 네. 북쪽에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막 소음이나 막 그다음에 막 각종 막 포훈련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그런 피해를 본 거가 많은데 그게 너무 당연시되지 않았나.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이것도 어쨌든 거기서 당연한 희생을 수십 년 동안 그만큼 받아보고. 보상을 해줘야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경기 북도 특별법을 전제로 한 분도, 예. 그리고 말 그대로 혜택 좀 받자 이거죠. 예를 들어 저 남쪽에 있는 수원이나 그쪽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안산 뭐 그런 네. 데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에 약간 이게 공식 질문 같은 건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아, 뭐야 또 있어요? 말씀. 원래당은 파주에 사실. 아, 파주의 원래당원은 못 참죠. 있어서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파주 북부 지역에 그 공장 단지가 많아서 이게 매연 때문에 좀 약간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둔 뭐 개선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어디 지역인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매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뭐 그거는 일단 단속을 좀 정확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시에서 일단 시에 좀 민원을 한번 제시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좀 측정도 하고 공식적으로 나와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시 부분이니까요. 어떤 국회에 다른 뭐 어떤 법 개정이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은 파주시에 한번 일단 신고 절차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이렇게 별도 자료를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조일주 후보님이 바라보는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한 말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혁신 아이콘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고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우리 검찰의 나라, 기재부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짬짬이 하는 셀러리맨 국회의원 나라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반대하고 혐오하고 막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때 21년 4월 달에 제가 제 스스로 이제 다른 후보분들의 어떤 회의도 뿌리치고 제가 찾아가서 경선 때 조직전략 당시에 총괄 부실장을 맡아서 경선을 치렀고 또 대선 때는 국민사회화합 특보단의 이제 공동 특보단장을 맡아서 대선까지 치렀거든요. 아쉽게 우리가 너무 적은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24만 표인데 이 운정 2개 동밖에 합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24만 표니까 실질적으로 13만 표만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더 받았어도 예, 되겠죠. 우리 여기 운정 2동하고 3동 2개가 6만 명, 7만 명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근소한 차이입니까? 맞죠. 예, 너무나 아쉽고 거기서 패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검찰의 나라, 기재부의 나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지금 민생이 파괴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할 것이고 같이 정치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라면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 하기 전에 질문지를 제가 저한테 조금 이렇게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영상 참고하십시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두 분 거를 봤는데 질문.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벌써 제가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는 겁니까? 네. 네, 거의 지금 한 네.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지를 미리 안 드리거든요. 예. 뭔가 준비되고 정형화된 거 말고 그냥 제가 항상 답변을 해주시는 거에 약간 꼬리를 물어가지고 약간 질문을 하면은 그래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신념이 조금 더 날것의 모습으로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에게 아마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저도 질문지를-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질문해 주니까 오히려 더 말씀드리기 훨씬 더 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른 프로 나가면 딱 시간도 제한돼 있고 네. 그 질문 딱딱딱 해가지고 뭐 하면 다 못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쵸. 예.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 한 말씀을 파주 분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치 한 잔 우리 식구분들 오늘 잘 보셨는지요? 저 파주일출 조일출의 꿈은 단순합니다. 우리 시민과 국민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정치 그리고 또 시민과 국민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멋진 파주, 더 멋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일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봤더니, 예, 제가 이제 좀 이따 나가서 이제 또 지인 찾기를 하고,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여기 파주에 살고 있는 저희 구독자분을 또 이제 또 그 여기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분도 만나 뵙고 열심히 한번 진짜 지인 찾기 해가지고, 그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다양한 그 유능한 인재들이 진짜 서로 국민을 위해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선한 경쟁을 하는 게 참 좋잖아요. 너무 멋진 모습이죠. 그럼요. 예, 진짜.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치 누가 오면 못 오게 예, 막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우리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 동일 지역 삼선 초과 금지 네.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장 있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제약이 적용이 있잖아요. 돼요. 우리 국회의원도 저는 국회도, 반드시 네, 해야 된다고 맞아요. 봅니다. 예. 그 얘기도 어제 이제 우리 그 김준혁 교수님도 하셨거든요. 예. 왜 이게 기초단체장은 하는데, 그럼 기초단체장은 뭐 삼선하면 부패할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은 부패 안 하냐. 맞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어쨌든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진짜 초심 잃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굳은 신념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정말 본인만의 확고한 그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념이라서 이 슬로건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산과 정책은 내 삶이다라는 그 확고한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서 늘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예. 나가서 이제 저희가 또 고맙습니다. 예, 지금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조금 저희는- 앉아서 차 한 잔 좀 드시고 가시죠. 저희 또 이제 열심히 10분만 또 계시고 가십시오. 열심히 또 돌아다녀야 10분만 돼서. 계시다가 아니 왜냐면 요거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걸요? 요거 조금 앉아 계세요. 요거 씻어서 드릴게. 과일. 저희가 방송에서 쓰고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네. 네. 방송 중이어서 일부러 나중에 끝나고 나서 드리려고 지금 아니, 하는데.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드릴 거니까 씻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마이크를 좀 뺄까? 네. 일단은 벌써부터 이제 걸리다 보면 우리 후보님 여기 위치랑 네네.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위치랑 연락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여기예요. 파주시 와동동 1454-1번지 유은타워 8차 607호. 네, 607호입니다. 여기 네,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 권리당원분들 네, 번호도 나와 있죠. 번호도 나와 있고요. 네, 010-8864-1729. 우리 파주에 살고 있는 권리당원분이 계시다라면은 네, 우리 그 조일출 출마 예정자 우리 조일출 후보에게 뭐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응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면은 예, 이렇게 연락을 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파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나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은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또 지인 찾기를 한다면은 또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